네, 이번 시간에는 91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시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회 때부터 특별회라고 해가지고 한 회차에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두 번으로 나눠서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보겠습니다.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 관행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보죠. 1번. 다음의 자산을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유동성 배열법 그러면 유동자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 유동자산 중에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순서, 비유동은 네 가지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투유, 무기 이런 순서죠. 그래서 나열 그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당자부터 먼저입니다. 당자가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재고, 바로 답이 2번이네요. 다음에 투유무,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죠. 투유무기. 답이 2번이고요.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상각법을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무형자산은 미상각잔액으로 보고됩니다. 직접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무형자산 계정 과목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뭐 누구에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미상각자액 보고 맞습니다. 이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 그걸 원칙적으로 없고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그러면은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정해졌다면 2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면 20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맞습니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의 미래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음은 주한국이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연수학계법에 의한 3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연수학계법이 나왔어요. 연수학계법 한번 구해보죠. 1월 1일 취득했다고 하고요. 첫째 연도, 3차 연도를 구하라고 했죠. 첫째 연도부터 구해보죠. 첫째 연도 X1년 취득원가 4천만 원 인데 잔존 가치를 빼줘야 돼요. 10% 빼주면 10%는 400만 원 빼주는 거죠. 여기다가 내용연수 5년이니까 연수합계법은 연수의 합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입니다. 첫째 연도는 15분의 5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굳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아닌데 계산해 보죠. 4,000 빼기 400만 하면 3,60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1,200만 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둘째 연도 X2년 역시 4천만 원 빼기 400만 원이고요. 곱하기 합계 15분의 둘째 연도니까 4, 1씩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3,60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하면 960만 원이고요. 셋째 연도 X3년 우리가 원하는 거죠. 3년 4천만 원 빼기 400만 원 곱하기 15분의 이제 3이죠. 5, 4, 3 이렇게 줄어들죠. 한번 3,60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3 하면 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천원도 감가상각비는 720만 원. 답이 4번이네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각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계속기업이에요. 계속으로 영위할 것. 계속기업 맞죠? 답은 2번 쉽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외상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이죠. 1번 보겠습니다. 제품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다. 일단은 받으러 어음이죠. 오케이. 2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을 구입할 때는 외상 매입금.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에어컨 비품입니다. 상거래 아니죠. 상거래 아니니까 외상 구입하면 미지급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차변의 원재료 대부분 보통예금이죠. 답이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갑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갑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가격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죠. 뭔가 싸게 발행했다. 손해본 것 같다. 이건 자본 조정이죠. 자본행 영업은 뭔가 이익 본 것 같다. 그런 느낌. 납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정립된 법정 적립금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발행 금액이 액면을 초과한다. 뭔가 이익 본 것 같죠.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본행위 맞습니다. 랍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 것 같죠. 그러니까 라도 자본행위 맞습니다. 다 알아. 답이 3번이네요. 7번으로 갑니다. 7번.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모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토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한꺼번에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샀는데 이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인 거예요. 바로 철거하고 바로 즉시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샀다. 그래서 건물 가격을 좀 전액 다 토지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공정가치, 토지 공정가치 그냥 그렇게 뭐 쓸 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에 대한 취득 원가입니다. 토지 취득세 당연히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되고요. 일괄 취득함으로써 제3자에 지급한 금액 4억 원 전액 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거죠.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철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 4억 원 합하면 4억 1천만 원 전부 다 토지입니다. 4억 1천만 원 토지. 3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네요. 8번. 8번 주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시점에 제품 매출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이거는 선수금이죠. 차변에 현금을 수령했다면 차변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선수금 5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제품 매출을 처리했대요.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분개를 한 겁니다. 위에 게 바른 거고 밑에 게 회사가 잘못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러한 회계 처리로 나타난 결과를 물어봤어요. 회사가 현금 차변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잘 했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대변 보니까 선수금 일종은 부채죠. 미리 받았으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부채 과소 계산한 겁니다. 제품 매출 수익을 과대 계산. 수익이 아닌데 수익을 계산하니까 과대 계산. 보면 부채 과소 4번에 부채 과소만 있네요. 오케이. 4번이 답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선행선출법보다는 쉽죠. 기초 제공품 착수량 완성 기말이 있으니까 완성하고 기말만 알면은 우리는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죠. 완성이 700개, 기말이 300개, 합하면 1000개고요. 기말 제품 완성도가 50%입니다. 조건이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발생,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개, 300개 그대로죠.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그럼 가공비는 완성도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완성된 거는 700개 그대로고 완성도는 기말 제공품 50%입니다. 300개 50%니까 150. 합하면 8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1000, 가공비 850, 답이 3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가 행태 그러면 뭐 변동비, 고정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수도 요금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 요금하고 조업도 사용량이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금액이 증가하는 추가 요금 구성된다. 이런 거죠.
아무 사용량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액이 수도요금으로 나가고 거기에다가 사용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준변동비에 해당합니다. 4번이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지수 1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기계작업시간요, 여기 있네요. 총 3,000시간인데 제조간접비가 150만원 들었습니다.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 조업도 3,000시간 분의 제조간접비 150만원. 150만원 나누기 3,000시간 해보면 150만원 나누기 3,000시간 해보면 500. 기계작업시간당 500원씩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200시간이니까 200시간 곱하기 500원 해주면 200시간 곱하기 500원 하면 제조간접비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개조원가 다 합하면 39만원. 그래서 39만 답이 1번이 되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중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게 직접 배부법이죠. 틀렸고 2번 보조부문비 배부 효과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과 상호 배부 중간, 그렇죠. 중간 정도. 직접은 하나도 인식하지 않는 거,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인식하는 거, 단계 배부법은 중간점에 인식하는 거죠. 2번이 옳습니다. 답입니다. 3번 상호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다당하면서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잡하죠. 4번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배부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단계배부법 하면 배부 순서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죠.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라면 이거는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고용관계 직원,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죠. 그냥 월급 주고받는 근로의 관계죠. 그래서 1번은 용역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죠. 2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한 용역의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다 용역 공급으로 보죠. 맞습니다.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한다. 이러면 용역의 공급이죠.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은 그럼 재화의 공급이 되어버리겠죠. 건설업자 제외하고. 4번 사업자가 특수한 게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그러면 일반적인 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하면 이거는 무상 공급하더라도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물어봤어요. 일단 총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죠. 과세표준이고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서 10%를 곱하면 80만원이 세액이 되는데 80만원을 잡을 찍어버리면 틀려요. 왜냐면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5만원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75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1번입니다. 대손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말라. 대손은 대장하, 대손, 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손세액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납부세액이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80만원 빼기 5만원 빼주는 거죠. 75만원. 답이 1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하는, 그렇죠. 1기 6개월, 2기 6개월, 6개월씩 구분하죠. 맞습니다. 2번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소 과세기간이 된다. 이건 틀렸네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과세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실제 사업 개시했다면 실제 사업 개시부터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월 1일이 아니라 4월 25일부터가 되는 겁니다.
3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그렇죠. 1월부터 10월 30일 1년 통으로 하는 거죠. 4번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